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누워서 전화질이야? 시어머니의 고함과 함께 제 핸드폰이 싱크대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스며들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7년의 세월이 그렇게 수몰되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가 말을 흐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불안? 그래요, 불안이었어요. 7년 동안 저를 짓밟으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여자가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녀가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지금 그 물속에서 조용히 저장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혼 7년 차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쫓겨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팔목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남편은 묵묵히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3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로 무직인 그는 어머니 말이라면 모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순간 제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이제 터져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제가 병원에서 배운 게 단순히 업무 처리만이 아니라는 걸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기록, 누가 소리를 지르면 녹음 버튼을 누르고 협박하면 문자를 캡처하고 증거가 될 만한 건 전부 백업해두는 습관이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였어요. 물에 젖어가는 핸드폰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기록이 지금 클라우드 어딘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30분 뒤 이 집에 경찰이 올 거라는 사실도요.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핸드폰 통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아입니다. 올해 39이에요. 병원 원무과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 접수받고 보험 청구하고 민원 처리하는 게 제 일이죠. 월급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 돈으로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남편 김태우는 3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로 무직입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제 월급 통장을 관리했죠.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 강말순이 관리했습니다. 지아야, 통장 이리 내놔. 내가 관리해 줄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카드까지 압수했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용돈을 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직 교사 출신이었어요. 말투는 늘 정중했고 표정은 늘 자애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달랐어요. 지아야, 내가 너한테 모진 말 하는 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알지? 아침 6시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전날 밤 설거지를 덜 했다며 잔소리를 시작했죠. 병원에서 일한다고 집안일 대충 하면 어떡해. 어디 가서 며느리 흉 안 잡히게 내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제 야근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야근? 그게 핑계가 돼. 남자들은 밤늦게까지 일해도 집에 와서 또 일하는데 여자가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쓰나? 제 뒤에서 남편 김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말 틀린 거 없어, 지아야. 너 요즘 병원 일 핑계로 집안일 너무 안 하잖아. 소파에 앉아 사과를 베어 물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3년째 백수인 사람이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도 참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제 차 할부금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시켜 빼간 겁니다. 지아야, 태훈이 차 보험료 내야 한다며? 어차피 내 차보다 태훈이 차가 더 중요하잖아. 태훈이는 취업 준비해야 하니까 차 없으면 안 돼. 그 차로 남편은 친구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취업 면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해 겨울 제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400만 원이었어요. 오랜만에 받는 목돈이라 기뻤죠.
친정 엄마 용돈도 드리고 제 옷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50만 원이었어요. 어머님, 제 보너스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정이 명품백 사줬어. 내 시누이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동서간에 서로 도와야지. 김미정, 제 시누이였습니다. 2년 전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온 뒤로 제 월급을 제 주머니처럼 썼죠. 어머님, 그래도 제 돈인데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뭐? 내 돈? 지아야, 시집 온 여자가 무슨 내 돈이야. 다 우리 집안 돈이지.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야, 엄마 말이 맞아. 가족끼리 내 거 따지면 안 되지. 형님도 힘든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법무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 박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가정폭력이 꼭 맞아야만 성립하는 거야? 아니, 지아야. 경제적 착취, 지속적인 모욕, 협박도 다 해당돼.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시누이 김미정이 제 물건을 함부로 쓸 때, 전부 녹음했습니다.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미쳐버리기 전에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거죠. 병원에서 매일 진상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본능적으로 손이 갔습니다. 녹음 버튼으로요. 그렇게 저는 7년의 기록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김미정이 본격적으로 제 삶을 파고든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들어온 지 2년째였죠. 처음엔 잠시 쉬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미정은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집을 제 집처럼 쓰기 시작했죠. 올케, 내 방 청소 좀 해줘. 나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김미정은 잠옷 차림으로 제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빨래 중이라. 그거 나중에 하면 되잖아. 손님 오는데 방이 엉망이면 어떡해. 결국 저는 방을 청소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화장대는 온갖 화장품으로 뒤덮여 있었죠. 제가 산 명품 향수도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쓰던 건가 싶어 집어들었더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제가 한 달 월급 모아서 산 향수였습니다. 형님, 이거 제 거예요. 김미정은 화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올케 거 좀 쓰면 어때? 가족끼리. 오후 3시쯤 김미정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 올케 착하네. 살림도 잘하고. 김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야. 태훈이가 3년째 백수인데도 저렇게 태평하게 일하러 다니잖아. 친구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여기 과일 놔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김미정의 친구 중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엌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문틈으로 봤습니다. 김미정이 제 속옷 바구니를 거실 한복판에 엎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올케 속옷 좀 봐. 친구들이 깔깔 웃으며 제 속옷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면 속옷이었습니다. 새 옷 살 돈이 없어서 계속 입던 거였죠. 미정아, 너네 올케 이런 거 입어. 요즘 누가 이런 거 입어? 그러게. 이런 걸 입으니까 애가 안 생기지. 태훈이가 밖으로 도는 거 난 이해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밖으로 돈다니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사생활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병원에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주면 본능적으로 증거부터 남기는 습관이요. 악성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나중에 제가 미쳐서 이 사람들을 때려버리기 전에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살고 싶어서 기록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켜둔 채 거실로 나갔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미정은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옳게 속옷 정리해 주는 건데. 이렇게 낡은 거 입지 말고 새로 사. 요즘 세일 많이 하던데.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죠. 야,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그냥 재미로 본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김미정의 친구 중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미정아, 너네 옳게 좀 센스 없는 것 같아. 농담도 못 받아주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속옷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나가 오늘 제 속옷을 친구들 앞에서 꺼내서 놀렸어요. 김태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장난친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장난이요? 제 사생활을 낯선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는 게 장난이에요. 지아야, 누나도 이혼하고 힘든데 내가 좀 이해해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 뒤로 김미정의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 화장대를 뒤지고 제 옷을 허락도 없이 입고 나갔죠. 새로 산 립스틱은 어느새 김미정 방에 있었고 제가 아끼던 귀걸이도 사라졌습니다. 형님, 제 귀걸이 못 보셨어요? 아, 그거? 내가 좀 빌려갔어. 어제 모임 있었거든. 올케는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 제가 일주일 내내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귀걸이였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하지만 핸드폰 녹음은 계속했습니다. 김미정이 제 물건을 가져갈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전부 녹음했죠. 그해 여름 김미정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400만 원짜리였어요. 형님, 그거 어떻게 사신 거예요? 김미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셨어. 올케 보너스로. 제 보너스였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야근 수당 모아서 받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친정 엄마 용돈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야, 올케. 시집온 여자가 무슨 내 돈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혼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김미정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녹음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저를 구해줄 거라고 믿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해 가을 제게 남은 유일한 숨구멍이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싸서 병원 앞까지 오셨습니다. 일부러 시댁에 들르지 않으셨죠.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셨대요. 지아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하냐?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죠. 말하면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된장 끓여왔어. 그리고 이건 홍삼액이야.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 엄마가 건네준 쇼핑백에는 정성스럽게 싼 반찬과 홍삼액 한 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비싼 거였어요. 엄마 용돈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엄마, 이거 비싼 건데 왜 샀어요? 너 건강해야지. 요즘 애 안 생긴다고 시댁에서 뭐라 하지 않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틈만 나면 제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 김태훈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제 탓을 했습니다. 지아야, 너 직장 다니느라 몸이 차가워진 거 아니야? 여자가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면 애 안 생긴다더라.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워서 홍삼액을 사오신 거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홍삼액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야? 어머님, 친정 엄마가 주신 홍삼액이에요. 시어머니는 박스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에이, 이런 싼 거 먹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아는 한의원에서 파는 거 먹어야지. 어머님, 이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긴. 내 엄마가 뭘 알아. 시골 사람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시골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친정을 깎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착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일해요. 성실한 애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시어머니는 겸손한 척 웃으셨습니다. 에이, 뭘요? 그래도 애가 좀 모자란 데가 있어서 제가 늘 가르치고 있어요. 순간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자라다니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집안일을 잘 못해요. 그래도 제가 인내심 있게 가르치고 있죠. 불쌍한 애 거둬줬더니 고마운 줄을 몰라요. 불쌍한 애를 거둬줬다니요. 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셨고 제 힘으로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는 멀쩡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마치 거지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셨어요. 왜, 사실이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았겠니? 동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제 청약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0원이었어요.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었죠? 집을 사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김태훈을 불렀습니다. 당신 제 청약 통장 왜 해지했어요? 김태훈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부족해서. 엄마가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다고 하셔서. 왜 제 허락도 없이 해지한 거예요? 그거 제 명의 통장이에요. 지아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김태훈이 짜증스럽게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야, 다 우리 가족 위해서 쓴 거야. 가족끼리 내 돈 따지면 어떡해. 가족이요? 저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제 돈을 제 허락도 없이 써요? 지아야, 너 요즘 이상해.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구나. 제가 쓰러져도, 제가 사라져도 이 사람들은 제 돈만 챙기고 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진짜 공포였죠. 저는 그날부터 더 철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캡처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녹음하고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를 전부 남겼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어서였어요. 이 집에서 제가 살아남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무너지기 전에 제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죠. 그 공포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홍삼액은 잘 먹고 있니?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홍삼액을 어디론가 치워버렸거든요. 아마 시누이 김미정이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시어머니 강말순과 시누이 김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집 담보 대출 얼마까지 가능해? 김미정의 목소리였어요. 한 2억 정도는 나올 거야. 근데 명의가 지아 이름이라서 좀 복잡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명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에이, 엄마가 인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나 전세 구하려면 돈 필요하단 말이야.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근데 지아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명이가 제 이름이라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고등학교 선배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좀 급한 거 물어봐도 돼? 그래, 지아야. 무슨 일인데? 진명의 조회 어떻게 해? 등기부등본 같은 거. 인터넷으로 바로 떼면 돼.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점심시간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어요. 시댁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죠. 소유자 명의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윤지아. 2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나와 있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년 전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었어요.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했죠. 지아야, 세금 문제 때문에 집 명의를 좀 바꿔야 한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며느리 명의로 잠깐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돌릴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잡한 거야. 세무사가 그렇게 하래. 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어차피 세금 아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손해볼 건 없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인감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저 집안 어른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증여세를 아끼려면 왜 며느리 명의로 바꾸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제 명의인 거죠? 오후에 다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진짜 급한데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지아야. 지금 병원이야? 응. 퇴근하고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병원 카페에서 보자. 그날 저녁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박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야, 이거 심각한데. 뭐가요? 일단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내 소유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인감으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 동의 없이도. 아니면 집을 팔 수도 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인감증명서 발급을 정지시켜.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을 찾아와야 해.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이용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확실했죠. 아마 시누이 김미정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그날 밤 남편 김태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 집 명의가 제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김태훈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지. 엄마가 증여세 아끼려고 내 명의로 해놨잖아. 그럼 언제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릴 건데요? 그건 나도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제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집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당신, 이 집이 법적으로는 제 명의라는 거 알아요? 그럼 제 집인 거예요. 김태훈이 웃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이름 빌려준 거지 내 집이 어딨어.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집안 재산이야.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빌려준 거라도 법적으로는 제 명의잖아요. 그럼 제가 소유자예요. 지아야, 너 요즘 왜 이래? 갑자기 진명해 가지고 왜 그래? 혹시 이혼이라도 하려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김태우는 짜증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인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확실했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방을 뒤졌죠. 서랍장을 열어보니 제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통장도 함께 있었어요. 제 명의 통장이 3개나 더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잔액을 확인해 보니 전부 마이너스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총 5천만 원.
제가 빌린 적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용해 왔던 겁니다. 제 명의로 빚을 만들고 제 명의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거죠.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전부 캡처했죠.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내 명의로 대출이 5천만 원이나 있어. 박 변호사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아야, 지금 당장 경찰서 가. 이건 명의도용이야. 사기야.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경찰서에 가면 시어머니가 잡혀갈 겁니다. 그럼 이 집안이 난리가 날 거예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줘. 증거를 좀 더 모을게. 지아야, 지금이 중요해. 더 늦으면 안 돼. 알아.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녹음했고 통장 내역을 전부 백업했죠. 진명의 서류도 챙겼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저를 구해줄 거라고 믿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운명의 날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친정 엄마에게 택배가 도착했어요. 귀한 약재였습니다. 엄마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사신 거였죠. 지아야, 이거 꼭 챙겨 먹어. 엄마가 한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내 몸에 맞는 걸로 골랐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과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저는 약재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시어머니 강말순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야? 어머님,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약재예요. 시어머니는 봉지를 낚아채더니 뜯어봤습니다. 코를 찡그렸죠. 에휴, 이런 걸 왜 보내? 돈 낭비하게. 어머님,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성? 시도 안 받는 밭에 무슨 영양제를 먹여. 돈 아깝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도 안 받는 밭이라니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봉지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틀더니 그 안에 약재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달려가 시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왜 이래? 놔. 어머님, 엄마가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사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약재를 전부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물에 젖은 약재가 배수구로 흘러내려갔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엄마의 마음이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적당히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그 순간 터져나왔죠. 뭐? 적당히?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 엄마가 정성껏 보내신 건데 왜 이러세요? 내 엄마? 그 시골 영감이 보낸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이야. 시골 영감이요? 우리 엄마는 시골 사람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발작하듯 달려들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낚아챘죠. 이게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어머님, 핸드폰 돌려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싱크대 안으로 처박았어요. 철퍽.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스며들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 김태훈이 방에서 나왔어요. 시누이 김미정도 나왔죠. 태훈아, 내 처 좀 봐. 나한테 대들어. 남편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야,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면 어떡해. 어서 사과하라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전혀 몰랐죠. 사과는 무슨? 나 못 참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가 제 팔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밀었죠. 남편은 묵묵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울어야 할 상황인데 웃음이 나왔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웃어? 미쳤어?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핸드폰 통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박 변호사 언니랑 통화 중이었어요. 스피커폰으로요. 어머님이 약재 버리시는 것부터 핸드폰 부수시는 것까지 전부 들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거죠. 재물 손괴, 폭행, 강제 퇴거. 전부 녹음됐어요. 남편 김태훈이 저를 잡았습니다. 지아야, 너 진짜 미쳤구나.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녹음 파일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됐으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아야, 내가 감히? 7년이에요, 어머님. 제가 7년 동안 모은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누이 김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진정해. 우리 이야기로 풀자. 이야기로요? 형님이 제 보너스 400만 원 쓰신 것도 이야기로 풀 수 있나요? 제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받으신 것도요? 김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전부 증거 있어요.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10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아세요? 증거 남기는 거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띵동. 남편이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박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건으로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괜찮아요. 경찰이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재물 손괴와 폭행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며느리 교육시킨 게 무슨 죄예요? 경찰이 가정 문제에 왜 끼어들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 집 지아 명의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세금 아끼려고 잠깐 빌려준 거지. 실제로는 내 집이야.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윤지아 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요. 그 말은 지금 이 집 주인은 지아 씨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무단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해 계신 겁니다. 당장 나가시죠. 경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대로 된 공포를 느낀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일가는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고소 여부를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소하겠습니다. 명예도용, 재물손괴, 폭행 그리고 7년간의 경제적 착취 전부요. 시어머니 강말수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후회할 거야.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남편 김태우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지아야, 정말 이러는 거야? 가족인데. 가족이요? 당신이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나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김미정은 울며 말했습니다. 옳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핸드폰에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인들이었어요. 지아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순 씨가 경찰서 갔다던데요. 지아 씨,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아파트 단체 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어젯밤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섰던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그 아래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저 집 무슨 일 있었나 봐요. 경찰차가 왔던데 심각한가 봐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올리지 않은 음성 파일이 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던 음성이었어요. 친정 엄마를 시골 영감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였죠.
누가 올렸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박 변호사의 지인 중 누군가였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머, 저 분 원래 저렇게 말하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교양 있으신 척하시더니 며느리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죠.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이 쌓아온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전직 교사 출신,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 자애로운 시어머니.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저녁 무렵 부녀회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아 씨, 괜찮으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살던 집에서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말순 씨가 평소에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몰랐어요. 자랑이요? 네, 맨날 며느리가 효녀라고 집안일 잘한다고 자랑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를 자랑하고 집에서는 짓밟았던 거죠.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고소 취하해주면 집은 내가 가져도 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 김태훈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인터폰 너머로 말했죠. 무슨 일이세요? 지아야,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지아야, 제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고소만 취하해주면 우리 이혼해도 돼. 이혼이요. 이제야 그 말을 하는군요. 당신 지금까지 저한테 한 게 뭐예요?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나 있어요? 김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혼 운운하지 마세요. 지아야, 돌아가세요. 다음에 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김태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예도용과 재물 손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크지 않은 처벌이었지만 중요한 건 처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의 평판이었죠. 시어머니가 쌓아온 모든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교양 있는 어른, 자애로운 시어머니, 존경받는 전직 교사. 이제 아무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부녀회 모임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면 사람들이 쑥덕거렸죠. 저분 며느리한테 저렇게 했대요. 경찰까지 왔다던데 평소에 그렇게 착한 척하시더니 시어머니에게 체면은 목숨보다 귀한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존경, 주변의 인정, 그게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게 전부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였죠. 7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시누이 김미정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로요. 남편 김태우는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 때문에 위자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 이혼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재산 분할 없이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일가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전처럼 모여서 제 돈을 쓰고 제 물건을 함부로 쓰고 저를 깎아내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죠. 그들이 잃은 건 단순히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었고 평판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허울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숨을요. 지금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에요. 시댁집보다 훨씬 작죠. 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입니다. 아무도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냉장고를 뒤지지 않아요.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누이가 제 물건을 가져갈까봐 숨기지 않아도 돼요. 남편의 무책임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죠. 이게 평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은 제가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지아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그냥 좀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실제로 편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월급날이 기다려지기도 하죠. 제 돈을 제가 쓸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친정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지아야, 내가 여기서 사는구나. 좁지 않니? 엄마는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엄마. 여기 딱 좋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아야, 고생 많았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엄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한 달 전 시어머니 강말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벌금형을 받았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늦었으니까요. 그리고 전과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동네에서 평판을 잃었습니다. 존경받던 어른에서 며느리를 학대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게 진짜 처벌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우는 아직도 무직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위자료와 소송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시누이 김미정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명품 가방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들었죠. 그들의 근황을 들으며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7년 동안 제게 했던 일들의 대가를 치르는 거였죠.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도 그 집에서 참으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을 듣고 시누이의 착취를 당하고 남편의 무시를 견디며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제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요. 하지만 저는 기록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살고 싶어서였죠. 병원에서 배운 습관이 저를 구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며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던 그 습관이요. 그 기록들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착하게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착하게 참는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하게 될 뿐이죠. 무서우면 기록하세요. 녹음하고 캡처하고 사진 찍으세요. 본능적으로 남기세요. 그 기록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빛이 될 겁니다. 저처럼요.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평화로울 권리가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기록으로, 법으로, 당신의 권리로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